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오용철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강의하는 오용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9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녹화를 했었는데 음질이 안 좋다고 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SQL은 여태까지 저희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 모델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하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배웠던 8장과 이번에 배우는 9장은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된 후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인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쓰는 언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 관계대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관계대수는 영어로는 relational algebra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울 것은 이 관계 해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은 영어로 relational calculus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엘지브라와 캘큘러스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엘지브라는 어떤 지나오는 그 단계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뭘 요구하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게 맨 마지막에 답을 주게 되는 것이고, 즉 요 중간 단계에서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즉 어떻게라는 것에 관점이 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캘큘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제 지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좀 이상한데 질의입니다. 질의가 들어가게 되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바로 이제 답을 구하게 되는 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한 글자로 말하면 what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QL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SQL이라는 것은 여기 Structured Query Language에서 S와 Q와 L이라는 것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E.F. 커드라는 분이, E.F. 커드라는 분이 이제 Relational Database에 대해서 이제 만들었고, 첫 번째 나온 제품이 이제 IBM에서, IBM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IBM에서 나온 제품이 시스템 R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R. 시스템 R이라는 것에 사용됐던 랭귀지가 SQL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SQL이라는 랭귀지가 이제 상품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SQL이라는 랭귀지를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SQL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SQL이라는 것을 읽을 때, SQL이라고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종전에는 뭐 SQL이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이 SQL이라는 것은 앞글자만 따서 만든 랭귀지고, 지금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쓰이고 있고, 릴레이셔널 랭귀지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상용화된 랭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때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딘가 만들어 놨다고 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뭐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서 이 유저한테, 여기 유저가 이렇게 있으면 유저한테 줘야 되겠죠. 이럴 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을 질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질의는 영어로는 query가 되겠고요. 큐어리에서 답을 이렇게 주는 때 어떻게 큐어리를 줄 거냐, 이 내용이 이 SQL이란 랭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난 맨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이 랭귀지들은 크게 DML과 DDL, 그러니까 데이터 정의어와 데이터 조작어로 나누어집니다. DDL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그다음에 스키마 등을 정의할 때
쓰는 랭귀지고 일단 정의가 된 것을 없애거나 변경하는 때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어떤 만들려고 한 대상이 있었으면 첫 번째는 요구사항 분석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개념적인 설계를 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논리적인 설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 물리적인 설계를 한 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현이 되는데 여기서 개념적인 설계를 한 후에 개념적인 개자만 쓰겠습니다. 개념적인 설계에서 나왔던 게 우리 교재에서는 ERD라고 해서 개념적인 설계 ER 다이어그램이 나왔고 이 논리적인 설계는 어떻게 구했냐면 ER 다이어그램을 매핑을 통해서 이 논리적 스키마를 구했는데 논리적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면 릴레이셔널 스키마가 되겠죠. 이런 스키마가 만들어지면 이 스키마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정의하고 스키마들을 정의하는데 보통 스키마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어떤 테이블 A라는 게 있으면 A는 여러 애트리뷰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뭐 나타내는 프라이머리 키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트리뷰트 테이블이 B라는 게 정의되어 있고 여기서는 또 다른 이 B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가 정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가 있고 여기에 어떤 그 외래 키 같은 것이 포린 키가 정의가 되면서 이 포린 키는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 테이블이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 릴레이셔널 스키마의 대부분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DDL이라고 하면 크게 테이블을 만드는 것, 테이블을 만드는 것, 1번 만드는 것, create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없애는 거 delete가 아니라 drop이라는 말을 씁니다. drop 테이블. 그 다음에 변경하는 거, alter라는 말을 써서 alter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alter 테이블이라는 것에 또 이제 alter 테이블이라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그 정의를 변경하니까 결국은 여기에다가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DDL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DDL 중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을 삭제하고 테이블을 변경시키는 예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create 테이블이고 여기 테이블이라고 이게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은 테이블 명이죠. 테이블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칼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쭉 있겠죠. 칼럼 이름 쓰고 데이터 타입 쓰고 칼럼 이름 쓰고 데이터 타입 쓰고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우리 교재에 나왔던 이 사원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 지금 예제에 있는 것은 이런 두 개가 있는 이 사원이라는 영어로 employee라는 그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i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긴 hire date라는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hire date는 이제 고용된 날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 먼저 create table 사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reate table employees라고 하고 거기에 여기처럼 칼럼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기서 예를 보면 create table 사원 가로 열고 그 속안에 그 애트리뷰트명 그 다음에 이거는 넘버인데 8자리의 넘버다. 그 다음에 hire date 그 다음에 date다 이렇게 써주고 요 디폴트 sysdate는 이제 옵션인데 이제 데이터 값은 데이터의 타입은 그러니까 자료형은 데이트라는데 여기에 값을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디폴트로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 줘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가로하고 써 있는 것이 이제 옵션이 되겠습니다. 교재 253쪽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create data type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명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런 페어로 애트리뷰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이 페어로 해서 계속 이제 애트리뷰트가 있는 개수만큼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써주는데,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이 캐릭터 사이즈,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데이트,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자료구조 같은 과목에서 많이 쓰던, 프로그램 랭귀지를 짤 때도 많이 썼던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이고, 데이터베이스에 오면 이 베리어블 캐릭터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베리어블 타입 캐릭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인 문자열 타입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사용되는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중간에 데이터베이스가 짜져 있는 것을 보면 베리어블 캐릭터란 데이터 타입을 상당히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 타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보면 문자가 아주 긴 롱 타입,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인데 클롭이나 블럽 같이 이런 큰 데이터,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쓸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파일이 쓸 수 있는 B 파일, 뭐 이런 데이터 타입들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건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 테이블을 이제 변경하는 건데, 테이블 변경하는 것은 alter라고 하죠. alter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테이블 명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이라는 것은 결국 말해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 속 안에 있는 이 애트리뷰트들이 변하게 되는 건데, 이 애트리뷰트들이 추가되거나 결국은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하나가 이 테이블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lter 테이블명,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할 거냐 삭제할 거냐 변경할 거냐를 썼는데, 추가하는 것을 보시면 똑같이 어떤 테이블명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갖다 추가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여러 개가 이렇게 애트리뷰트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애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디파트먼트라는 거에 새로운 애트리뷰트가 추가돼서, 여기 기존에 있던 애트리뷰트는 남아있고, 여기 새로운 애트리뷰트가 이제 이름이 job id라는 애트리뷰트가 추가되고, 그것은 variable character 2에 9번 길이가 9짜리가 추가된다는 이런 예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lter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modify 할 때는 alter table modify, 그다음에 drop 할 때는 alter table drop 해서 drop 칼럼까지 써야 됩니다. drop 칼럼까지 쓰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애트리뷰트 테이블을 변경시킨다는 얘기가 테이블에 있는 칼럼이 변경되고, 그 칼럼이 어떤 게 변경될 건지, 그 다음에 이건 테이블 속 안에 있는 하나의 칼럼을 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재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없애는 것, 이 테이블 자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파트먼트란 테이블이 있었는데, 아까 디파트먼트란 테이블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이 테이블을 통째로 없애는 거죠. 그 테이블을 없애는 거를 delete라고 하지 않고 drop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drop 테이블 속 안에 attribute name을 쓸 필요가 없고 테이블 명을 쓰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 purge라는 것은 역시 옵션인데, 우리가 무슨 윈도우 같은 데서 일단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한번 이제 다시 쓰레기통 비우기를 하면 완전히 없어지듯이 purge라고 하면 그냥 완벽하게 다 사라지는 건데, 주의할 점은 퍼즐을 쓰면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테이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제한 조건입니다. 이쪽 규칙들을 정해놓은 건데, 이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 또는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어떤 사람은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이런 내용, 이런 곳에 저장이 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not null. not null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렇게 인서트를 할 때 데이터 값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인서트가 되지, 빈 공간으로 해서
엔터키만 딱 친다고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유니크라는 것은 그 뭐 프라이머리 키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그 들어가 있는 데이터 아이템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앞에 같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은 뭐 이 앞에 두 개 있는 것을 같이 갖고 있는 게 한 번에 말하면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듯이 어떤 테이블이 참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참조하게 되는 그 외래 키는 무엇인지를 표시하는 게 포린 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라는 것은 이제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어떤 조건을 명시해서 그 조건이 맞을 때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컬럼에서 constraint name에서 우리가 not null이라는 거를 볼 텐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straint이라는 것을 여기다 직접 이 employee 타입에다가 이렇게 employee id는 pk primary key다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다 집어넣은 다음에 man 뒤에 constraint employee pk는 해다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제를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것은 employee라는 테이블이죠.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쭉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 employee id라는 거 employee는 다 썼네요. employees id라는 것이 넘버 6에 있으면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그 두 번째는 first name 잘 안 써지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constraint을 주고서 하고 싶은 얘기는 employee id라는 것은 그 primary key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보면 이 1번의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제약 조건을 이 칼럼 레벨에서 그러니까 애트리뷰트 단에서 준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전체 테이블 단에서 준 차이인데 여기에 잘 보면 이 테이블을 정의할 때 여기 constraint과 constraint name을 칼럼 뒤에 바로 씁니다. 그러니까 employee id라는 게 나오고 employee id 뒤에 바로 constraint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constraint의 이름이죠. constraint 이름인데 이것은 primary key다. 그래서 employee id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constraint까지 다 포함된 칼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는 의미는 여기처럼 primary key가 되고 여기는 전체 테이블을 정의하면서 employee id, primary 뭐 쭉 이름을 다 주고 나서 맨 뒤에다가 constraint에 대해서 정의를 새로 붙여놓은 겁니다. constraint 이름은 이거고 그 다음에 primary key인데 요 employee id라는 거 요것이 primary key다.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칼럼 수준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테이블 수준에서 하는 결국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제약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번 첫 번째는 이제 not null 제약 조건입니다. 쓰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 학생이라는 데이터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학생 테이블에는 이름이 있고 학번이 있고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not null로 돼 있는 이 학번 같은 거에 not null이라고 쓰면 학번을 입력하지 않고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만약에 핸드폰은 가진 학생도 있고 가지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가지지 않은 학생은 빈칸으로 놔두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키를 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 null 값이 생기게 되는 것이 null을 허용하는 것이고 null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not null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onstraint으로는 우리가 unique라는 것을 한번 볼 텐데, 이 unique라는 것은 지금 쓰는 방법의 테이블 단에서 맨 뒤에 보면 뭐 바로 뒤에 여기는 이제 칼럼수 not null, 요건 not null 썼는데 여기다 unique라고 써도 되는데 이게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는 학생 이메일 UK라는 constraint 이름을 주고 unique인데 요 이메일이라는 분이 unique다. 요 부분이 unique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제를 보면 그 여기 이 이메일이라는 것이 unique라는 그 constraint으로 돼 있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광나리, 김승현, 이건희, 이한솔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행을 하나 삽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남수라는 학생이 있고 남수 @db.co.kr 컴퓨터공학과가 있으면 유니크란 이 옵션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에 걸리지 않는 남수.db.kr은 아무런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삽입이 성공하겠죠. 다시 한번 삽입을 해볼 텐데 여기 김남수, 남수 db.co 올 때 전자공학과로 얘기를 넣었으면 일단 두 군데서 걸리는데 여기서는 하나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서 걸릴 텐데 이쪽에서 이 유니크만 우리 살펴보면 여기에 이미 남수 골뱅이 db.co.kr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게 또 한 번 들어가면 유니크하지 않겠죠. 같은 게 두 번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삽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제약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제약 조건을 볼 텐데 여기서 예제로 들어놓은 것은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름, 학번, 핸드폰 번호, 기타 뭐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학번이라는 것이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요것이. 그렇게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들이 있는 학생이란 테이블 중에서 이 학번이라는 것이 프라이머리 키로 정해져 있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not null이면서 유니크한 것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상태를 보면 광나리, 김승현, 이건희가 들어가 있는데 행에다가 이민구란 학생을 학번 없이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이 난널이라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삽입이 실패될 것이고 만약에 이영재라는 학생을 다시 하나 집어넣고 싶은데 이번에 학번이 2008-130-032로 넣으면 여기 이건희라는 학생에 들어있는 학번과 동일한 학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라는 조건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삽입이 실패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을 정의해 놓으면 별도로 난널이나 그 유니크의 정의 없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foreign key, 다시 말해서 외래 키가 어떻게 참조하는가를 한번 제약 조건으로 볼 텐데 이게 다른 테이블과 관계가 맺어지는 게 foreign key라고 했죠. 그래서 쓰는 법은 create table 학생이라는 것에 맨 끝에 constraint에 학생 교수 foreign key라는 constraint name을 주고 이건 foreign key 지도교수 아이디가 foreign key고 요것이 foreign key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참조하냐면 교수의 아이디를 참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 여기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름, 학번 요게 아까도 봤지만 프라이머리 키고 요 지도교수 아이디라는 게 foreign key인데 이 foreign key는 f.k라고 쓰고 그림으로 그리면 요게 참조를 어디를 하게 되냐면 요 교수의 아이디라는 이 교수의 아이디가 교수의 그 프라이머리 키겠죠. 요런 관계가 구성된다는 거죠. 요런 관계가 구성될 때 foreign key가 되고 학생과 교수는 어떤 지도교수라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교수라는 테이블과 학생이라는 테이블 두 개가 필요할 거고 교수라는 것은 여기에 PK가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 여기서는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 아이디라는 것은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 foreign key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여기 학번도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여기는 포린 키 제약 조건이 되는데, 이런 요와 같은 요 구조가 되어 있을 때, 제약 조건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행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영재란 학생인데 그 2008-0036이면서 12번을 넣겠다. 지도 교수님의 번호가 12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여기서 여기를 참조해 봤더니 이 교수님 아이디 중에는 12번이라는 아이디가 없죠. 그럼 이게 뭐 미스타이핑이 됐든가 아니면 뭐 그 12번을 쓰시는 교수님이 없던가 뭐 이런 경우인데 여하간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포린키 제약 조건에 걸려서 이게 그 말하는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다시 이영재라는 학생을 삽입했는데 2008-0036 같은 번호가 없으니까 프라이머리 키 조건은 성립이 됐고요. 102번이라는 학번을 넣었더니 김진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 참조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성공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약 조건은 체크라는 제약 조건인데 이거는 어떤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건데 지금 지도교수 같은 지도교수인데 여기 체크 컨스트레인을 보면 지도교수 아이디는 100번서부터 103번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 100번, 101번, 102번, 103번의 지도교수 번호를 가지고는 삽입이 되는데 이 앞의 경우에서 여기서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100번서부터 101, 102, 103번의 경우에는 삽입이 되는데 만약에 104번이나 99번 이런 거는 삽입이 안 되게 여기서 아예 막는 거죠. 이건 포린키의 제한 조건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숫자를 집어서 막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교수님이 뭐 100번서부터 뭐 110번까지 계신데 잠시 연구년 등으로 자리를 비워가지고 뭐 104번 교수님부터 해서 110번 교수님은 지금 현재는 지도교수를 잡을 수 없다. 원래 교수님은 계시지만 그럴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교수님의 번호는 있는데 그 중에서 꼭 그 몇 번의 교수님만 이번에는 허용을 해주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체크 문구를 써서 제한 조건을 써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삽입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